구독, 좋아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좀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북한 문제와 중동 문제 전문가이죠. 조한범 박사 연결할 텐데 연결이 됐으면 좀 알려주시죠. 연결이 됐습니까? 예, 조한범 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약부터 이란이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해왔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이번 군사공격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정보기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예, 모사드가 이제 수년간 은밀하게 이란 내부에 잠복해서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의 이런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을 이란 정보기관에 들키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저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모사드는 사실 전 세계 정보기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죠. 대략 한 7, 8천 명 정도의 요원, 그 다음에 1년에 한 30억 달러 정도 예산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이전에도 이란 내에 아마 한 1,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가장 저명한 학자를 이란에서 암살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지금 폭격을 받은 나탄즈 핵시설도 사이버 테러를 이미 받은 적이 있어요. 사이버 공격을. 그러니까 다양한 모사드의 정보망은 사실 CIA를 능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 CIA와 자웅동체라고 봐야죠. 긴밀한 정보 공유. 그렇기 때문에 모사드가 이번 작전에 아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거의 30% 정도를 파괴한 1년 6개월 정도의 작전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것처럼 이란 내에서 장기간의 사전 작업을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 장기간의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상한 일 하면 들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라포,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친밀감을 형성을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준비된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공습은 이제 본 게임일 뿐이고 사전에 내부에서 드론이라든지 각종 자폭 장치를 이용을 해서 방공망과 주요 시설, 주요 인물들을 타격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공권이나 군사적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이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고 문제는 이란의 정보력이죠. 이 정도를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에 대해서 예. 이미 졌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하는 작업이 왜냐하면 뱀 머리 잘라버리면 몸통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수뇌부를 제거했고 초기에 지금 아무리 지금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 공군기가 떨어졌다, 요격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무방비를 당하고 있다. 그 작전에는 정보전이 있다. 우리도 이제 이번 교훈을 많이 얻어야죠. 그런데 바로 이제 좀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여쭤볼게요.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 영내 테러 단체에 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돼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이 지금 핵협상을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란 이제 군사 공격이 감행되면서 아주 시점이 묘한 시점에 공격을 했는데 예.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의 의도, 목적 이 부분을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네타냐후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테러 집단에 넘어가면 미국이 먼저 손쓰지 이스라엘 먼저 손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제 직역하면 안 되고 의역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압도적인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그마한 한 줌의 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4차례 중동 전쟁을 했고
4차 중동전 때는 이스라엘 국가 전망이 걸린 이 욤키프르 전쟁 때는 전선이 뚫릴 뻔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전투기에 탑재까지 했는데 이 골란고원 전투,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고원이 하나 있거든요. 예. 여기를 만일 뚫리게 되면 이스라엘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또 땅이 좁으니까 핵탄두 또 서너 발이면 완전히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핵무장은 이스라엘이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뭐 나는 갖고 너는 못 갖게 하느냐 그런 뭐 선하게 돌리는 의미가 없고 냉정하게. 예. 그러니까 이라크도 시리아도 핵 개발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모두 폭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제 플루토늄은 현재 없고 핵폭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자연계의 한 0.7%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U235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골라서 모으는 걸 농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3.5에서 5%까지 농축을 하면 저농축. 이게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되거든요. 예. 요거는 뭐 평화적이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탁기 원심 분리기 분리기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죠? 돌아가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원심력을 이용한 탈수잖아요. 예. 그걸 약도 있지만 강하게 하면 이제 탈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원심 분리기가. 근데 이걸 고농축을 90% 이상으로 해버리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이제 리틀보이 탄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3%, 5%를 넘으면 이제 무기급으로 가는데 이미 60%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몇 주 정도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무기급 고농축을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타격을 한 거고, 이미 이건 예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날짜가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핵협상 압박을 하면서 하메네이한테 2달의 시간을 준다 그랬거든요. 예. 그 공격 날짜가 2달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공격이었다.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이란은 인구가 9천만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란의 압도적인 거기다 핵까지 가지게 되면 뭐 그 9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그것도 안 되는 이스라엘로서는 치명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의해서 처음에는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죽은 손해부까지 포함해서 이제 마라톤 6시간 회의를 하니까 측근들이 우리가 협상을 안 하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협상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메네이는 끝까지 농축 시설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걸 거부하고 저농축만 하겠다. 요걸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그 6차 협상을 15일 앞뒀었는데 이제 그 농축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면 전쟁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이제 장기간의 작전 내지 분석을 통해서 이란의 한계를 파악을 하고 이제 과감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란의 입장에 이란은 그러면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6차 협정까지 협의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 6차 협정이 안 됐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핵을 전홍축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보다도 이란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래도 이 우라늄 농축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자국 보호보다는 예. 중동의 패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가 이라크, 이란, 사우디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세인 정권은 몰락했죠. 무주공산인 셈이고.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다투고 있는데 이란은 시아파는 원래 이슬람 인구 중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란은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시아파에다가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에 아랍의 맹주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저항의 축, 시아파 벨트. 그러니까 시리아 이미 무너졌죠. 예. 그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
그다음에 헤즈볼라, 레바논, 이쪽이 이제 이 저항의 축이라고 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통해서 특히 쿠두스군을 통해서 이제 이 시아파 벨트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패권을 이제 지향을 했거든요. 예. 하마스는 그렇게 지원하지만 하마스는 저 순위파예요. 음. 그러니까는 그 연대가 끈끈하지 않죠. 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우리가 뭐 거대한 그 석유도 있고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3,200만밖에 안 돼요. 이란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란이 거대한 인구와 또 페르시아 문화라고 하는 이란이 사실 그 민족적 특성이 아주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핵만 가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취급도 안 하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국가라고 그 강경한 대응을 이어왔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슬람의 맹주가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란은 뭐 자체 방어 이런 것보다 중동의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 핵이 필요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중동 정세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미국의 정서를 거슬렸고 그다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생존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모두 NPT 비확산 조약 가입국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란은 북한처럼 비확산 조약에 가입돼 있다가 탈퇴하니까 둘 다 이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한 거고. 그렇게 보면 북한은 이제 최저경제에서 패배했으니까 사실상 이 마지막 뭐 공격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방어 목적이 더 크다고 보면 이란은 패권 목적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관심사는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지도 관심사이긴 한데 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때 양국의 군사력 비교를 가끔 하더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군력이나 방어망 체계가 이란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 이 공군력 군사력 차이 어떻게 보세요? 비교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란은 예. 뭐 양적으로 북한하고 비슷하죠. 어마어마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간의 제재 때문에 소위 말하면 국방력의 자력갱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화 내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요르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건너갈 수가 없죠. 지상군으로는. 예. 그러니까 뭐 요르단은 이미 뭐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도움 주고 있고 이라크도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사실 이란하고 사실 왼수예요. 사실은. 예. 그런 상황이면 이제 하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막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스라엘 비행기가 격추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 예. 방공망이 완전히 제로인 거예요, 이란은. 근데 이스라엘 지금 뭐 공격받고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 불행하게도 민간인이 1차 우선 목표는 아닙니다. 군 시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군 시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전역을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뚫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언론 보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이언돔은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면적인 공중 미사일을 받고 있는데 뭐 한두 발 몇 발 못 막았다 막을 수 있겠지만 그건 미국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하는 데를 다 때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공군기 격추됐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일에 땅이 붙었다. 그럼 뭐 육상전으로 하면 인해 전술로 이란이 밀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군사력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고 중동전으로 확산될 의미가 없다. 왜냐? 저항의 축 후티도 지금 몸살이고 있죠. 그다음에 헤즈볼라 괴멸됐죠. 그다음에 하마스도 괴멸됐죠. 그다음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가 이제 시아파가 한 40%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제 미국의 영향권이지만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 편이에요. 예. 근데 그 이라크 민병대도 지금 친미 정권의 이라크 정권의 말 잘 듣고 있거든요. 예. 이란은 고립무원이에요. 이미 그렇게 의도 터지고 나서도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하면 보복 공격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미 꼬리를 내린 거죠. 이미 이스라엘의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먼저
공격을 해놓고, 근데 이란은 지금 뭐 쟤네가 더 이상 안 하면 내가 안 해. 그걸로 이미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이제 중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략 큰 그림이 좀 궁금한데요.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때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중동의 어떤 판을 새롭게 미국의 구상대로 좀 정리해 가는가 싶었는데 그 계획대로 끝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향후에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이미 무력 충돌은 벌어졌는데 미국의 중동 전략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라고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트럼프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는 중동 정세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이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농축우라늄도 JCPOA 포괄적인 행동 계획에 따르면은 농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예. 그 세탁기 돌릴 때 그 약하게만 돌려라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이거 불안정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농축 핵능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생각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2 세컨드 뭐냐면은 중국이 사실 바이든 때는 개입을 해서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친하거든요. 의외로. 예. 70년대에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에 주둔할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에 중국이 개입해서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그랬어요. 또 이란이 워낙 싸나우니까 사우디는 인구 3,200만 밖에 안 되고 이란은 9천만 되고, 그러니까 이 이란의 영향이 두려우니까 사우디는 이란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예. 거의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도 빈살만 왕세자 실세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 적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빈살만이 그 반체제 인사 까시꾸지를 해외에서 암살하니까 그냥 악동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삐져 있는 상태였죠. 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트럼프는 아예 이란을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관계를 개선하는 아브라함 협정 2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살만도 트럼프와의 관계가 이제 개선에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생각은 이란의 완전한 고립인데, 이거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하메네이 신정체제의 붕괴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왜냐, 트럼프는 이제 캠페인 때, 대선 때 러우 전쟁과 중동을 다르게 말해요. 예.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낸다. 뭐 누가 이기든 관심 없다. 근데 중동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러거든요. 항구적인 건 뭐냐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축을 분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박살내고 헤즈볼라를 박살내고 미국은 직접 후티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시리아는 이미 어쩌다 무너진 거고, 이란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 이란은 고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사우디는 뒤에서 웃고 있다. 왜냐? 그럼 자기가 맹두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86살이고 이란이 사실 팔레비 정권 때, 뭐 팔레비도 무능으로 쫓겨났습니다만은 무능하지 않았으면 호메이니가 종교혁명에 성공을 못했죠. 호메이니가 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왕정 체제를 무너뜨린 거 아니 잘했는데 이슬람 신정 체제로 가버리니까, 원래 이란은 페르시아의 위대한 문화를 계승하고 있고 사람들의 문해력도 굉장히 높아요. 예. 개개인이 탁월한데 이게 신정 체제로 가버리니까 70년대 비키니 입던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지금 히잡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면의 인기가 안 좋고 제재로 인해서 물가가 30% 40% 오르고 막 인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도 뭐 지도부 제거 이런 얘기 하니까 말 얼버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심은 이란의 신정 체제를 무너뜨려서 완전한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큰 그림이다. 그렇게 보면 네타냐후의 공격은 트럼프의 그림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어떤 이란 중심의 시아파 벨트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게 목표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질문 드린 분 중에 하나 좀 추가를 드릴게요. 사우디가 그러면 사우디는 지금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예,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외교 정상화, 국가 외교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사우디 역할은 뭡니까? 사우디는 지금 왕정 체제잖아요. 예, 거기도 순위파 국가거든요. 예, 메카도 있고 성지가 사우디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아파 성지는 다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시아파 순위파는 이제 무함마드 사후에 그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계통이 지도자가 이게 이제 무함마드의 직계, 이제 알리라고 하는 사촌이죠. 장인이면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 후세인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정통파거든요. 근데 이쪽과 이제 아니다, 일반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순위파거든요. 이게 충돌을 하면서 680년에 그 후계자인 후세인이 이제 이 순위파한테 일가가 학살당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둘이 왼수가 돼요. 기독교와 이슬람보다 순위파와 이 시아파의 관계가 더 나쁘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의 종주인 이란이 패권을 노린다는 얘기는 사우디의 왕정체제 붕괴,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우디는 사실은 신나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협정 2,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친미 중동 정세에 편승을 해서 사우디가 아랍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꿈이 사실은 빈살만의 속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우디는 즐길 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편승할 거다. 그래서 친중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친미로 돌아선 게 사우디다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은 큰 그림에서 지금 시아파 벨트, 그동안 미국의 골칫거리였던 또 이스라엘의 위협이었던 시아파 벨트가 지금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정 체제가 이란의 잠재력, 이란이 세계 가스 보유 2위 저장, 예. 그 다음에 석유 4위거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지만 민족성이 우수하고 다른 자원도 많아요. 사막 국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만일에 신정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 개혁 개방에 완전하게 나서면 정말 중동의 강국이 되면 그 다음엔 또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되면서 이제 우리의 경제나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증시도 이제 당장 하락을 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경제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경제 이게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흐림이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아파 벨트의 위험 요인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동 정세의 안정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 정부 이제 대통령께서 G7 이제 참석하러 이제 가셨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라는 표현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 뭐 가네 안 가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글로벌 외교 안보의 초연결 시대입니다. 파키스탄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왔고 인도는 K9 자주포를 써요. 거기다가 러우 전쟁에는 북한군이 갔고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을 주는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신형 구축함, 공대공 미사일, 공중조격 통제기. 그 다음에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 사태는 이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홍해, 후티, 우리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초연결 시대예요. 그렇다면 한국도 이제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 북한 문제라는 프리즘에서 벗어나서 한국형 세계 전략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뭐 무슨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 나토에 가야 된다. 뭐 동맹파가 있다, 자주파가 있다. 이게 다 시대착오적인 개념이에요. 그 틀을 버리고 이제 한국형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제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그만큼 이제 몸집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시각, 한반도,
북한 프리즘을 벗어나서 외교 안보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게 이제 이재명표 실용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직격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박사님 지금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방금 속보가 먼저 떴네요. 속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SNS에 이란을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 이렇게 긴급 SNS 글을 올리고 이란이 핵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이란이 하지 않았다. 테헤란을 모두 떠나라 이런 이제 속보 기사가 났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에 지금 길에 올랐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테헤란 상황은 알 수는 없어서 이게 바로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집권층이 항복을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너진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테헤란의 이 강경 보수파 집권층을 압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압박하고 있다.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네.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처음에 이야기는 군사적 목적이 주된 이유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 과학자와 군 수뇌부를 암살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다, 레짐 체인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이 어떤 목표, 최종 목표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스라엘로서는 제일 보고 싶은 게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굉장히 강경한 보수 집권층, 즉 이란의 시민이 아닌 이란의 강경 집권층이 괴멸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궁극적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한다라는 목표를 철회를 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 수뇌부라도 괴멸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 수뇌부, 즉 강경파 집권층이 사라지는 것은 세계 평화에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란의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이란의 집권층 괴멸, 즉 정권 교체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시민의 손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늘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서의 목표는 이란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하겠다는 것까지이고 그 다음은 이란의 시민들에게 맡기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표명은 일단 좀 단계적으로는 분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핵 개발이라든가 군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란의 네네.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일단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가 사실은 궁금하게 하네. 속내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친이란 테러 단체로 알려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지금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13일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의 군사 공격 그 이후에 이란의 보복 이런 충돌과 직접 이런 테러 단체가 연관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은 정말 잘 알려진 이란의 대리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군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군력을 못 쓰니까 주변에 있는 이 테러 단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이때까지 후원을 해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왜 하필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을까 그 타이밍이 궁금하실 텐데 예. 그 타이밍이 지금 말씀하신 이 친이란 대리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이 작년 가을께 새로운 질서 작전을 펼치면서 방금 나온 헤즈볼라, 하마스를 정말 많이 괴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헤즈볼라, 하마스의 뭐 지도부는 대부분 많이 제거가 됐고 조직도 와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이란을 치면 이들 대리 조직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측면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작전 수행과 이 대리 조직들의 약화 상태는 연관이 꽤 큽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번 13일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재차 공격을 하고 이란이 보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이란이 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방어망 체제로 대다수 방어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군사력 그리고 전략 이 부분을 비교할 때 무력 충돌이 이제 더 강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군사력 면에서 그리고 또 사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높죠. 저는 뭐 군사학자는 아니고 정치학자라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국민들, 시민들의 반응도 보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시민들은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일, 즉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과의 싸움이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 반대 목소리를 지금은 잠시 내려놓자라는 분위기로 똘똘 뭉쳐 있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그 소수 강경 보수파 집권층은 굉장히 인기가 없는데 이번에 더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지금 민간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란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기가 날라와서 300여 개의 폭탄을 터뜨리고 100여 곳을 타격을 했는데 어떻게 민간인들이 아무런 사이렌 소리 하나 듣지를 못했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민심이 정말 안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렌이 하나도 울리지 않았어요. 즉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에 모사드 요원들이 깊숙이 오래전부터 침투해 있어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작전을 21세기의 AI에 기반한 완벽한 하이브리드의 작전의 교본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군력 그다음에 정보국인 모사드 요원들이 미리 다 침투해 있어서 비밀리에 드론 기지도 구축해 놓고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큐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자폭 드론이 건물 내부를 타격을 하고 이랬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전력 수준에서는 양측 차가 굉장히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란의 지금 내부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앞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가했을 때 방어망 체제는 물론이고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비상 상황이라는 상황도 이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란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의 경제나 사회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이란 국민들도 이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나 비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특히 이제 경제 사회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제 상황은 워낙에 제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니 나쁠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우리는 저항 경제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산유국임에도 제조업이 꽤 발달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예. 산유국이면 그냥 원유만 수출하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수출을 못하니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권위주의 정권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에서의 모든 이 경제 파탄과 관련된 무슨 민생고가 당연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제재 때문도 있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인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에서 가끔 그러니까 워낙 권위주의 체제고 막 이렇게 철권 통치 체제라 가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데 슬로건이 뭐냐면은요. 예. 제발 우리나라만 신경을 쓰지 왜 아까 말씀드린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왜 이란, 시리아 민병대,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을 도와주냐.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뭐 이슬람은 아랍 민족에게나 돌려줘라. 뭐 이런 구호가 늘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중산층, 인텔리, 젊은 층들은 이 이슬람 공화국의 보수 집권층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모습은 사회의 하층 계급과 굉장히 전통적이고 이 이슬람 공화국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마음을 돌리고 있다라는 게 요즘 뭐 발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들이 마음을 떠나면 국가가 그 정권이 이제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 상황을 조금 약간 들어볼 수 있었네요. 자, 이 문제 주변 국가들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미국이나 이란의 중동 과제는 당장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핵개발 저지 문제, 이란의 핵개발 저지 문제나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국교 정상화 문제도 추진 단계에 진입하다가 지난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2023년도에 있음으로써 그것도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이번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헤게모니라고 하면은 네 나라를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사우디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나라 중에 사우디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우디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자마자 굉장히 빨리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란의 이거는 주권을 무시하는 거였고, 이제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더 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고 대부분의 이제 중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좋으면서, 예. 그러니까 즉 어느 나라도 이란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거든요. 예.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사우디가 나도 하겠다, 튀르키예가 나도 하겠다라고 계속 나올 것은 너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중동에서 이런 무력 충돌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전 2030, 네옴시티 등으로 지금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개혁을 하는 나라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자기 나라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있는 거겠죠. 그러겠네요. 게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세계 제2의 산유국이죠. 제1의 산유국 이제 미국이 됐고 제2의 산유국인데 이 커다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이 아람코 정유 시설이 그냥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정말 안 되겠으면 그때는 어떤 일을 주로 벌이냐면 사우디의 유전 시설을 공격을 해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한테 뺨 맞고 사우디한테 화풀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우디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선 첫째, 이 무력 충돌이 자꾸만 확산이 돼서 자신들의 지금 경제 개혁 개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둘째, 비슷한 의미에서 아람코 정유 시설을 이란이
바로 타격을 할까봐 그 차원에서 바로 이제 충돌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심 이란의 핵무장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속과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네. 없군요. 네. 강대국들 문제도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국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미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을 할지 미중 러가 이런 주요 강대국들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들이 있는지 러시아가 특히 이제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무력 충돌을 중단을 시킬 어떤 타협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동에서 뭐 워낙 자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커다란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특히 러시아와 또 중국도 자신들이 이제 중재국이 되겠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반미 연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즉, 흔히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중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동에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가끔 북한도 끼어서 이 뭐 반미 연대, 권위주의 사인방, 뭐 공격의 연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반미 연대의 일원인 이란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빨리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중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좋죠.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이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그 시선을 좀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거의 2배로 오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일입니다. 단 이제 러시아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이란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드론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공급이 약간 차질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 현재 자신이 중재국이 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 중국도 언제나처럼 자기야말로 이제 진정한 중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무력 충돌을 중단시킬 이런 타협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푸틴 대통령이 앞에서 어쨌든 그림이 좋게 보이게 너무 트럼프 대통령만 나오면 이란에서 우리 면피도 좀 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푸틴 대통령의 역할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좀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유가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할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유 수송 문제도 있고 해외 물류망 문제도 있는데 어떤 타격,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요 주식시장이나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이 중동에서 시끄러움이 나면 언제나 하나같이 호르무즈 해협 걱정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 해상 운송의 3분의 1, 그다음에 뭐 원유의 20% 이상이 매일 이곳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한참 홍해 앞에서 상선들을 공격했을 때도 우리가 뭐 피해를 입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홍해 사태는 우회하면 되는,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가는 정도의 문제라면 호르무즈 봉쇄는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특히 이 중동 에너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이건 바로 우리의 뭐 에너지 경제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거라 급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 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이제껏 한 번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이 늘상 위협을 위한 카드로 쓰기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왜냐면은 이 해협을 봉쇄하면 이란에게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란 자국에게까지 손해가 가기 전에 타협점을 찾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호르무즈 해협을 만일 봉쇄를 하면 이란의 경우에도 수출도 차단될 거고 석유 수출 그렇죠. 차단될 거고 생필품 수입이 차단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는 좀 영향이 되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점점 장기화되고 불안정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 초부터 계속 탈중동을 선언해 왔습니다. 뭐 그 배경에는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탈중동을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미국조차도 중동이 흔들리면 혼란과 혼돈 상태에 빠지면은 바로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경제적인 이유일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탈중동을 선언한 미국도 세계 경제가 또 미국 경제랑 연동되기 때문에 중동이 시끄러우면 바로 개입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생각을 하면 아무리 수입 수출을 다 변화한다 하더라도 중동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뭐 직격탄이 날라오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조기 귀국하는 이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중동 이게 장기화되면 중동 우선 전략을 미국도 우선순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뭐 이쪽 아시아, 동아시아 안보 문제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관세 협상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중동이 저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 한국은 미국으로 볼 때는 한국은 주요 관심 대상에서 자꾸 멀어질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늘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이 항상 중동이 뭐 세계 화약고이고 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동이 시끄러우면은 우리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 한참 중동에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 이어졌을 때는 이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중동 이슬람 세계 관련이고 뭐 한반도는 10위 안으로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재현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견제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밀착을 하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랑 또 밀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위해서 러시아랑 밀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이랑 밀착을 하고 있으니 한반도 의제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중요성이 확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 북한이 러시아랑 밀착을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의제를 생각을 할 때 항상 북중러 얘기를 하는데 큰 세계 정치,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 러중 이북이거든요. 순서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래서 우리도 북중러 얘기를 할 때 이란의 위협, 이란이 북한이랑도 얼마나 커넥션이 깊은지, 이란이 러시아, 이란이 중국과 얼마나
커넥션이 단단한지를 또 한번 이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급 속보와 함께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님, 장지양 박사님 모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문제, 레짐 체인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살펴봤습니다. 장지양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김진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 변호사님, 우선 G7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진행 중에 귀국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귀국했냐? 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캐나다 엘버타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8일, 그리고 캐나다 엘버타 시간으로는 17일에 그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돌연 이제 16일에 저녁 비행기로 이제 워싱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이유에 대해서 폭스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백악관 그 국가안보팀에서 워싱턴으로 좀 빨리 와달라 이렇게 조속하게 긴급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 백악관 대변인이죠, 캐롤라인 레빗의 이제 전언에 따르면은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득이하게 좀 긴급하게 귀국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폭스가 이것도 보도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주로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이런 그 표현을 본인의 이제 SNS 계정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그냥 지역적 분쟁, 그러니까 중동의 분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국제 안보 위기를 좀 부르는 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전면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폭스뉴스에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는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요. 자, 트럼프의 그런데 폭스뉴스를 포함한 귀국 후의 여러 행보들도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일단은 NSC라고 해서 국가안보회의를 먼저 이제 조속하게 이제 그 조기에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정상회담들끼리 들어가서 이제 말하는 시큐리티 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조속하게 이제 운집을 해서 어떻게 이란에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 구상 중으로 알고 있고요. 뭐 옵티컬한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위성, 그리고 레이더망, 그다음에 레이저로 유도하는 그런 아이언돔 같은 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상당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서 좀 기억할 만한 것이요, 그냥 단순히 불을 끄는, 그러니까 시즈파이어 하는 수준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안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한 것 같고요. 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나라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문제만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예. 중동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핵에 대한 완전한 정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본인의 이렇게 워딩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긴급하게 백악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트럼프의 구체적인 이후의 이제 행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한미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어요. 예, 무산됐습니다. 예. 이게 보통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그 정상을 만날 경우에는 짧게라도 보거든요. 근데 뭐 물론 호주도 우크라이나하고도 이제 정상은 취소가 됐지만 일본하고는 또 그 이시바 총리하고는 아침을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그다음 무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뭐 취소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나 당장 관세가 급하다 보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와중에 돌연 취소가 됐고, 또 나중에 일정을 다시 잡자고 일단 전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듀데이트가 잡힌 것은 아니어서 좀 묘연하다. 그래서 돌연 취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외신을 찾아보니까 한국에 대한 언론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도 자체를 네, 안 했어요. 보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정상 뭐 호주나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정상하고도 회담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냥 패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나라의 외교의 국격을 좀 실추시키는, 뭐 실추시켰다기보다는 좀 무시당한 그런 것 같은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캐나다, 일본 이런 이제 회원국 주요 정상들과는 회의를 진행했는데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 한국의 정상과의 회담을 예정을 했다고 해요. 준비 시간도 잡아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국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되면서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정상회담을 진행하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보면 아시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 그래도 미국의 외교 안보 축은 여전히 중동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는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그 구형의 핵 체제가 사실 삼국 체제잖아요. 네. 중국, 러시아, 미국인데 여기에 자꾸 이란이 NPT 조약을 어겨가면서 또 IAEA 사찰도 거부하면서 카메라도 떼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중동이 말하자면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 것이죠. 또 트럼프가 그 외교 비용, 그러니까 그 군사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중동에 만약에 이란에 정말 핵 시설이, 그러니까 그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설치가 되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주로 이제 관세나 무역 전쟁에 치중했던 트럼프가 중동도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 2번이나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0월 7일에 하마스, 10월 8일에 아마 헤즈볼라한테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해리스하고 바이든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미국이란 나라에게 이스라엘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1기 때부터 계속 내보낸 상황이었거든요. 네. 본인이 가서 막 중동이랑 이스라엘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도 직접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에.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한국으로서는 많이 서운하긴 하죠. 아시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또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는 외교 안보의 축이 중동에 있구나. 아직 한국은 동맹에서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문제를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숙적이다. 함께 지구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숙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란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합니까? 이게 뭐 뉴스라는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보도하는 치중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네. 국제 정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정보만을 취합해서는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입니다.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중동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생뚱맞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미워한다 표현을 쓰셨는데 미워한다는 것에 더 넘어서 이란의 대통령이 물론 이제 뭐 그 신정 정치이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가 하는 말을 셔틀하는 거긴 하지만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축출시켜버리는 것이 이란의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감정의 근본 원인은 사실 세계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시오니즘 간의 충돌이기도 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슬람과 또 유대교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편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요르단이 있고 왼편에는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 사람들은 늘 그런 구호를 외치죠. 그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반군을 이란이 지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그리고 예멘에 있는 그 후티스인가요? 그 후티 반군까지 네.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세계관 싸움이라고 보고요. 유대교에 대한 이슬람 그 근본주의의 어떤 저항감, 예, 혐오 이런 것이 좀 근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하는 중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시설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핵시설을 타격을 해서 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타격을 줬는데
이란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핵을 지금 사실 농축 시설 우라늄 농축하는 이유는 우리는 평화적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볼 때 이란의 핵 개발 은폐가 왜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계속 그 내보내는 메시지 자체가 반 이스라엘 정체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질병도 이건 못 고치는 질병입니다라고 진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이 문제는요, 물론 다른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화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없애야 되는 나라, 대한민국을 바다에 빠뜨려서 없애야 되는 나라로 만약에 정의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속해서 우라늄 농축액을 높이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카메라를 떼버리고요.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핵을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개발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립의 본능에 의해서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그 나라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NPT에 분명히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굉장히 반미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이런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그게 평화적으로 이용이 될 거라고 믿기에는 그동안 작년에 뭐 이란이 했던 행보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계속 반군을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표는 이란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에 있다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무조건 파괴합니다. 81년도에도 그랬고요. 뭐 이란의 핵시설을 뭘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국가 본능적으로 국민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우슈비츠 때 이후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을 때가 2023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마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죽었고 또 6만 명 이상이 이주를 나갔는데 거기에 뒤에 무기를 나중에 보니까 이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란이 여전히 핵시설을 증폭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을 높여가고 있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요격을 해서 이번에도 요격을 했잖아요. 이 네네. 핵시설만 네. 나탄지에 있는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정상 성명이 채택이 됐는데 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성명에 채택하지 않겠다 했다가 영국과 뭐 독일,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들이 상당히 설득을 해서 서명을 했다고 알려졌죠. 기본 골자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자유적 수단으로서 정당하다. 이란은 지금 핵개발에 관해서 규탄한다. 이런 게 기조로 성명이 채택됐는데, 자,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그 불가피성 G7 정상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성명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 불가피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채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정 중에서 좀 유럽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휴전 제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영국 총리도 전쟁을 멈추는 게 일단 맞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불을 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휴전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발본색원을 하겠다. 완전히 핵을 못 가져버리게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이걸 지지한 것이 독일 총리입니다. 그래서 네. 멜 총리가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고생스러운 일이다. 뭐 아주 더티한 일이지만 그걸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발언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감한 조치에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갖고 있던 생각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또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뭐 마크롱 대통령은 굉장히 전시행정에 능한 뭐 쇼맨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 정상을 네, 그냥 네. 아주 그냥 모욕적인 말을 아주 그냥 서슴없이 네. 쇼맨이고 전시적 행정을 하는 마크롱 총리한테는 아주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불가피하다고 그러니까 채택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을 보도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1, 2년 전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히려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나 뭐 스피커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참는다고? 많이 참지 않았나?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제가 미국도 좀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2023년, 2024년 정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잖아요. 네네. 이스라엘 안에 상당히 많은 미국 기관도 있고 군인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하마스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피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미국도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되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참았다. 그래서 최근 3년에 벌어진 일들을 본다면 사실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고, 또 이 공격이라는 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민간인을 무자비하 폭격한 게 아니고 요격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럴 만한 지금 무기의 능력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F-35를 띄울 때 그 조종사 머리에 쓰는 모자가 하나로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5억짜리 모자를 쓸 정도니까 뭐 물자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건 정점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력도 갖고 있는 나라가 뭐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원격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란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태세를 보인다면 이 정도의 동맹, 이 정도의 재력,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좀 많이 참았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백악관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의회와 함께 합니다만은 이제 사실 싱크탱크 같은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전략적 계획이나 세계 전략을 수립하는데 싱크탱크들이 역할을 하는데 미국 내 지금 보수 싱크탱크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합니까? 일단 헤리티지 재단이나 뭐 대표적으로 우드로 윌슨 센터가 있는데요. 예.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나름대로 중립을 잘 지키려고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핵에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 그 3극 핵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를 해야 한다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핵 균형을 완전히 흔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자간 이제 억지하는 네트워크가 균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또 중동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고요. 또 미국이나 동맹국의 억지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ICBM까지 이제 운반 체제 않습니까? ICBM이 네. 거기 안에 핵탄두를 넣어서 날려 보내는 건데요. 이게 운반체까지 확보한 나라 같은 경우는 핵 추격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억지적 압박이 가능하지만 이건 미국과 또 미국 동맹국이죠. 한미일 등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3극 체제, 그러니까 기존의 핵을 갖고 있었던 세계 대표적인 나라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도 이제 핵을 갖고 있다는 게 공론화 됐잖아요. 여기에 이란까지 들어간다면 사실 미국의 글로벌 억지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지금 북한도 간당간당한데 이란이 추가가 되면 총 5개 나라가 거의 5파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뭐 헤리티지 재단이나 우드로 윌슨 센터나 그다음 백악관이다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폭스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 보수 싱크들의 상황까지 우리 김진희 변호사께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부로 이어질 텐데요. 1부에서 먼저 그런 외신의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양일국 평론가님 등과 함께 진짜 국제 정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진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 걸까요? 막 뒤에서 번쩍번쩍 막 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승인해 버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건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한다는 것이 예. 갑자기 터져 나온 이슈가 아니고 길게 볼 때는 2015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그 핵 문제를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고 만든 그 협의체를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오바마가 이란에게 핵을 쥐어준 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그래서 우리도 육자회담 뭐 이러면서 북핵 문제로 한번 줄다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로 그렇게 핵이 포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하나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올해 2월 6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핵을 가진 이란은 용인할 수 없다. 어허. 예. 그 이유가 이제 우방국이 핵을 갖는 거하고 예. 적국이 핵을 갖는 게 이제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CBN 뉴스의 4월 초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이거 들리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란이 우라늄 핵 농축을 더욱 서둘러 가지고 예. 지금 6개 정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어허.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적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국제사회에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 이른바 바이탈 인터레스트, 사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좋게 얘기를 해왔어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협상에 나와라. 안 그러면은 상당히 그동안 이란이 본 적도 없는 어떤 폭탄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협상 계속 시한도 정해졌었죠. 예, 2개월 안에 협상에서 사실상 예. 항복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점차 계속 어떤 그 미국이 이란에 주는 메시지의 수위를 높여왔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란이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예. 국제사회 질서에 따르겠다는 정도의 논평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크게 얻어맞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예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공격을 한다면. 네,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이 예. 그 현지 사정에 박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을 무리하게 투입을 시키면은 예. 이게 필요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희생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공습을 하는 형태로 응징을 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조짐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충분히 공습할 수 있는 그 요충지에다가 B2 폭격기를 갖다 놓고 지금 예. 사실상 뭐 버튼만 누르면 뭐 전화 통화에서 작전 개시란 말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죽음의 백주라는 폭격기죠. 네, B2 죽음의 백주 그 외에 또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는데 최소한 7개에서 9개 정도의 전략 폭격기가 지금 인근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배치가 됐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가 뭐 미래를 모두 내다볼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이란에서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음흠. 이 자국민 희생을 막으려면 빨리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자국민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하여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예. 그럼 공습 위주로 공격이 진행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게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나 또 어떻게 보면 빛나된 그 갑자기 그 쌍둥이 빌딩 그 날아갈 때 그때 이제 빈라덴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작전이 쭉 진행될 때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이 다국전군과 함께 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국적군의 모양새를 가지고 하기를 원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전쟁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은 뭐 전쟁하는 게 맞다. 입장 바꿔도 우리라도 했겠다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전쟁이 있고 아하. 그런 것이 좀 약한 전쟁이 있는데 이를테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은 좀 명분이 약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정황만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공습에 동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 많이 이제 참여를 안 했습니다. 뭐 호주나 영국 정도만 좀 이렇게 화끈하게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후에 뒤져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좀 이게 국제 정치학적인 이론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응징을 했는데 그 집에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안 나왔다면은 이게 국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 또 사과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치는요 그런 국내 윤리와 전혀 다른 논리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땐 주로 어떤 예를 드냐면 제가 병원에 갔는데 50% 확률로 암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줬다면 아마 99.9%의 사람들이 조직 검사하고 검사할 겁니다. 50% 정도 암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뭐 0.1%라도 암일 확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검사 받을 겁니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50%, 없을 수 있다가 50%. 그럼 당연히 공습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국제 정치의 상식입니다. 예. 또 50%가 아니라 한 25%, 10%라도 아마 공습했을 거예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실 많은 그 좌파 진영에서 미국의 부도덕함을 얘기할 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 입장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우리를 공격할 핵이 있느냐 없느냐. 거의 핵무기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남은 것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의사가 있다 50%, 의사가 없다 50%.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한민국이 불안하죠. 지금 예.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하고 있는 것이 결코 그게 무슨 폭력적이거나 거친 반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국제 정치에서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반응인 것이고 어찌 보면 그 국제 정치를 아는 전문가들은 야 이스라엘도 저렇게 하는데 말이야. 예.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말하기 충분한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쟁의 경우는 이란이 그동안에 자행했던 인권 탄압 그리고 또 핵무기 핵탄두를 지금 6개 정도 만들 분량이 확보됐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전쟁에 해당하는 겁니다. 2003년에 이라크에 비해서는. 그래서 또 미국이 또 관세라는 또 지렛대를 쥐고 있고 예. 이번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공습을 해도 뭐 무방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이제 bring others on the board란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판에 끌어들여라. 예, 예.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항상 그랬습니다. 협력 예. 작전이 아마 상당히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른 게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너무 동맹답게 취급을 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의 때도 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은 G7 정상들과의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귀국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G7 정상회의가 G7이 아니라 G6 플러스 1. 예.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이나 어떤 G7 정상 중에서 자유진영이 6개 나라가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이제 미국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석도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치려고 하는데 G6 그러니까 뭐 나토의 회원국들이 제대로 뭐 도와주지 않을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뭐 그것도 상당히 뭐 일리가 있는 분석이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 국제 정치판에서 그 진실된 원인 정말 국제 정치의 큰 틀을 움직이는 진실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예. 지금 이제 G6 플러스 1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제 트럼프의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예. 정상을 대하는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들은 조금 뭐 괘씸한 일이 마음속에 있더라도 앞에서는 예의를 상당히 좀 지켜주는. 예의를 지키고 예. 또 외교적인 언어가 미국처럼 정제된 나라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너무 점잖은 말만 해오던 미국이 트럼프 대에 오면서 거친 말을 하고 예. 직설적인 얘기를 쏟아내니까 이제 G6 플러스 1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동력이랄까요? 그것은 국익입니다. 돈 또는 생존, 국가의 번영, 또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단지 트럼프 개인의 어떤 애티튜드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국이 우방에게 어떤 동참을 요구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것이 주는 국가적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애티튜드가 거칠고 이 사람이 좀 우리를 막대하니까 이번에 도와주지 말자.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옆집에 통장 아저씨가 우리 엄마 보고 인사 안 하고 아하. 뭐 예의 없이 군다 그러면 예. 통장이 하자는 일에 협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보다 근본적인 원동력은 국익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또 관세라는 지렛대까지 흔들고 있는 마당에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란에 대한 어떤 그 군사 작전이 벌어졌을 때 자유진영이 다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거의 그럴 확률이 크다고 그래서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라크와의 전쟁 때는 한 9개월 만에 종료가 됐었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게 되면 이제 석유 수송의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굉장한 차질이 벌어지게 되고 대한민국도 당장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이란에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기간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하메이니 신정 체제가 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그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뚜껑 열어봐야 한다. 뭐 예. 그런 철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라크전이 장기화됐던 그 당시의 국면 또는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이슈는 좀 근본적으로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차원이 생각합니다. 다르다. 예. 일단은 뭐 국방비라든가 그 1인당 GDP라든가 그런 개별적으로 국가들의 국력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미국과 이란은
동급으로 전쟁할 나라가 일단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리고 게다가 또 그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미 상당한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이라크 전쟁처럼 정말 어찌 보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 공습 끝나고 한 며칠 만인가 항공모함 위에서 미션 어컴플리시드 이렇게 현수막 달고 기자회견했다가 호된 망신을 당했거든요. 예. 작전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할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신의 전략 폭격기로 사실은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먼저 1차 13일에 공습을 했을 때도 예. 핵시설이 타겟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중요한 핵시설의 중수로 하나를 부셨다 그러는 예, 거예요. 아라크 중수로를 부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라크 전쟁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제압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없는 수준 뭐 그 정도까지만 목표로 둔다면 작전이 한나절이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과도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장기전을 염두에 둘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신정 체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있는 어떤 신정 체제를 뽑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자유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목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이란의 민중들이 이 신정 체제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던 민중들이 나와서 막 축제를 벌이고 뭐 이스라엘의 공습을 환영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아니 이란이 원하는데, 이란의 국민들, 이란의 일단 어떤 대중들이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갖다가 하메이니가 만약에 탄압을 하고 그런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전쟁을 확대해 가지고 하메이니를 제거하는 쪽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 이른바 그 이란에 대한 반정부 운동에 어느 정도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 99년생 그 여학생이 하나 그 히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아요. 뭐 유명한 예. 사건이죠. 몇 년 예. 됐는데 그때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이란 내에서 곳곳에서 일었습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죠. 예, 그런 예. 왕정 국가에서. 그런데 이란 측에서 트럼프에게 그 비난 성명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선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그런 이란의 뒤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반체제 시위에 지원을 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굳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논외지만 대한민국의 그 제주도에 해군 기지 건설할 때 예, 강경, 예, 네, 그때 반대하는 시위가 많았는데 이건 제가 경찰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네, 좀 과도하게 시위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의 국적을 몇 명 조사해 보니까 그게 다국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시위대가 우리나라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호, 뭐- 강정 해군 기지를 설치하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럼 들어왔다는 바로 건가요? 그것이 제가 늘 펜앤마이크나 어디 가서도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단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정황인 겁니다. 어허, 그리고 최대현 선배님이나 제가 중국이나 북한이었다면은 예, 제주도 해군 기지가 완공되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아, 그러면 그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물도 주고 김밥도 주고 용돈도 주는 겁니다. 어허. 국제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는 국가는 전 세계 반미 진영의 선두에 있는 나라고 예, 그 이란 진영 내의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이란의 완전한 민주화 또는 이제 뭐 이란의 완전한 자유진영화 그것이 아마 궁극적인 목적이 될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이란의 비핵화 정도가 있을 건데 예, 이번에 미국이 어느 정도 선까지를 밀고 갈지 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뱀이나 전갈이 독이 없으면 뭐 그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허, 이란에게 핵이 없고 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역량이 없다면은 그 순간 이란은 급속도로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갈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도 이제 뭐 일맥한 거죠. 그래서 예. 일단은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면 타격을 하고 나섰는데 미국이 나서 갖고 그것보다 덜한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허, 이스라엘이 먼저 목숨 걸고 선제 이번에도 공격을 그렇지 했기 않습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최소한 무력화, 핵 능력을 무능화시키는 단계까지는 갈 거다. 그러나 그 뒤에 완전한 이란의 자유와 정말 70년대 그 찬란했던 예. 그 자유로웠던 이란으로까지 만들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란의 시민들이 홍콩 시위 때처럼 진짜 자유를 위해서
반정부 시위를 나서고 또 하메이니 정부가 그런 어떤 시민들을 갖다 탄압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유진영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병력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마도 핵 능력이 불능화되고 사실상 미군의 공습에 대해서 재차 반격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만 가면 예. 민중들의 자유화 요구를 막아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란. 아예 그냥 하메이니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정말로 평화 유지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이란에 예. 파병을 해야 될 상황이면 대한민국에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가야만 된다. 가야 됩니다. 가서 예. 적극적으로 평화 유지, 또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예. 2003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가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나 또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파병을 해가지고 엄청난 국익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미 FTA도 체결했고요. 그리고 월남전 파병에서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재원이라든가 포항제철 건설하는 재원들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아마 고충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 세력은 좌파 세력이고 뭐 어떻게 보면 반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데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 이제 그 고충이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그닥 화끈한 파병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전투병이었던 데다가 그때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한 곳은 이제 전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군의 재건이나 이런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감안을 해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어떤 그 충돌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답례를 한 거죠. 근데 월남전의 경우는 좀 화끈하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배님이 그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승인해줬어요, 미국이. 결국 그걸로 우리가 뭐 국방연구원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계속해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보니까 영국에서 재밌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영국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데 통역관하고 헷갈렸다. 맞아요. 태극권 앞쪽에 앞서가지고 오니까 통역관하고 악수라는 일이 벌어졌죠. 뭐 바쁘고 경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연일 우리나라 방송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공적인 국제 무대 데뷔다.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 좀 그러고 있죠. 이거 미국 대사관이 조용히 응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미국과 함께하며 우리 국익을 도모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도 미래는 없는 거겠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결단,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 다 있거든요. 그 역대 정부마다 또 세계 평화 유지군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해서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파병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같은 노선에 서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마 좀, 어떤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정치인 이재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경숙님, 대한민국님, 지수님은 또 여러 번 후원을 해주셨고요. 호호 아줌마님, CH8410님, 여러분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중동 전쟁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